자, 보건행정 기초 강의, 기초이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건행정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보건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준비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건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건행정 파트에서 좀 이제 앞부분만 들으셔서 보건학의 행정 파트를 좀 커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갈 건데, 혹시 학교 이제 보건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건 관련된 부분들을 전공, 그래서 뭐 의료와 관련된 뭐 조금이라도 관련된 부분들을 전공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보통 기초 교양 필수나 뭔가 그 필수 과목으로 한 번씩 다 들었을 거고, 행정은 아마 이제 보건 관리라던가 병원 행정이라던가 보건 행정을 전공하지 않았으면은 거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학부 때나 보건 행정 해보신 분 해봤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럼 행정학은 더더욱 안 했을 거고. 자, 보건행정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이론이 딱 나갔을 때 멘붕이 올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뭐라는 거야? 도대체 공중보건은 여러분들이 단어들은 되게 익숙해요. 그냥 용어들이 나왔을 때 그 단어 자체는 익숙해요. 그래서 금방 이해를 하는데, 보건행정은 너무나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단어와 거기에 딸린 여러 이론들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을 딱 공부를 하고 나면은 너무 어렵게 느껴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 보건행정은 행정학, 원론적인 행정학에다가 행정 중에서 보건과 관련된 것들을 좀 묻고 행정에다가 보건을 접목시킨 게 보건행정이에요. 그래서 딱 공부를 하면은 이제 공중보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작할 때 너무나 체감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게 보건행정이에요. 근데 공중보건에 비해서 범위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공중보건은 약간 범위가 무한대 같은 느낌? 그래서 교재에 없는 거 찾아서 내려면 한도 끝도 없이 낼 수 있어요. 근데 보건행정은 그래도 좀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은 풀만한데? 할만한데라는 순간이 오지.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은 이제 보통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문제가 정말 난이도 높게 나오는 경우가 아니고선 대부분 보건행정은 쉬웠어요, 보건행정은 다 맞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범위 자체를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어려운 내용들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보건행정에서도 분명히 단순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떤 이론이라던가 모형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럼 사람이 뭔가 이론을 만들고 모형을 만들고 법을 만들 때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만든 이유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접근해야 돼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막 그 의사결정자가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 어떤 사람은 기존에 하던 거에서 그냥 조금 변경한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는지라는 걸 좀 접목을 시켜서 가다 보면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요거 봐라, 했던 말 또 하고 있네? 이렇게 돼요. 문제가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해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수업을 하고 이제 모의고사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어렵게 느끼지만, 모의고사 끝날 쯤에는 보건행정은 할만해요 라는 말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처음 딱 접할 때 갖게 되는 거부감, 어려움, 그거는 요거는 요때뿐이야 라고 그냥 아예 무시하고 지나가면 돼요. 처음 기본 그래서 제가 이제 마찬가지로 보건행정도 회독수를 늘리는데, 기본이론하고 심화이론 할 때까지 보통 공중보건은 기본하고 심화하면 웬만큼 기억이 나는데, 기본이론 한 다음에 심화할 때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학생들이 저런 게 있었나? 이런 생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를 풀 때 본 적은 있는데 문제를 못 풀겠어. 이게 딱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까지 학생들의 상태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문제로 다시 한번 쫙 정리를 하고 나면 모의고사 볼 때는 다 맞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를 믿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을 믿지 말고 저를 믿으세요. 제가 그렇게 되게 해드릴 거예요. 진짜 믿어도 돼요. 그래서 행정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전체적인 커리큘럼인데, 여러분들 대부분 거의 한 99%는 공중보건과 보건행정을 같이 들어요,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그래서 저도 얘기하기 되게 민망해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학생분들 중에서 또 행정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행정에 맞게끔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실강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똑같이 들으세요. 자, 그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넘기세요. 넘기셔도 돼요. 어차피 커리큘럼은 똑같이 가니까. 근데 뭐 행정에서의 특이점은 조금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 그냥 넘기셔도 돼요. 반복해서 말하는 저도 조금 민망은 해요. 자, 7월, 8월 기초이론인데 2개월 풀로 안 하고요. 제가 보통 한 4주, 5주 정도 잡고 해요. 기초이론은. 그래서 보건 행정이나 공중보건이나 사실 기초를 먼저 하고 들어갈 만큼의 막 어떤 그 용어 정리나 이런 게 필요한 과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보건행정도 공중보건처럼 뒤에 내용을 알고 나면 앞에 내용이 다시 이해되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하는 게 여러분들 학습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9월이 되면은 이제 실제 기본서를 가지고 전체 내용이 쫙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마 9월에서 10월, 더 가야 11월 첫째 주 정도까지 하면 아마 보건행정의 전체 이론이 끝날 거예요. 그거 한번 하고 나면은 절대 그걸로 안 끝나요. 그래서 보통 만약에 기본 이론만 듣는다라고 하면은 들으신 다음에 한 두어 번 더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될 수 있어요. 심화 이론에서는 공중보건과 마찬가지로 기본 이론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서 좀 더 핵심들을 약간 압축해 가면서 기본 이론에서 하지 않았던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교재에 거의 들어가 있고요. 단원별 문제풀이가 사실은 거의 이제 그 보건행정 같은 경우, 행정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가 되게 중요해요. 문제풀이로 이 이론의 내용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반복해서 보고 난 다음에 이론을 다시 보면은 그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딱 보면 답이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경지에 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정도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단원별 문제풀이는 단원별로 문제가 시험 연도별로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이론서, 기본서 순서 그대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결국은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회독수를 같이 늘리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래서 문제풀이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아마 보건행정 시험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의고사 통해서 좀 이상하게 나오는 문제, 어렵게 꼬아서 나오는 문제, 좀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합격에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가 되도록 구성을 해봤고요. 우리 보건행정도 들어가기 전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고 가면은 공중보건처럼 막 단수 남기 해야 될 게 많고 그러지 않아요. 단수 남기 사실 별로 없어요. 좀 개념을 이해를 하고 단어의 의미를 알고 어떤 흐름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실 공중보건에서도 나오고 보건행정에서도 나오는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서울시 2019년 6월에 있었던 서울시 시험 문제고, 건강 증진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나 용어나 어떤 이론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무슨 어떤 행정학적 원리, 뭐 고전적인 조직 이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용어에 대한 개념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건강 증진은 뭘까요? 질병이 없는, 이거 안 봤지? 나한테 보이는? 이거 가릴 수가 없구나. 아이 참. 자, 그래서 건강 증진이라는 건 뭐다? 질병이 없는 완전한 상태다? 이거 어때요? 질병이 없는 완전한 상태가, 질병이 없는 상태가 건강을 증진하는 건가? 그거 자체가 증진은 아니겠죠? 스스로 건강을 개선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어때요? 건강한데 건강을 더 개선하고 더 관리하는 과정은 건강 증진으로 적절해 보이네요.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태다? 건강 증진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건강을 증진하는 거죠. 1차, 2차, 3차 예방으로 나눈다? 1차, 2차, 3차 예방이 뭐죠? 우리 공중보건에서 금방 했었죠? 1차 예방은 질병이 없을 때,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 예방하는 활동들. 2차 예방은 질병에 걸렸을 때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거. 3차 예방은 재활하는 거, 사회로 복귀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질병 예방에 대한 거지 건강 증진을 설명하는 개념은 아니고, 건강 증진은 그러면 1, 2, 3차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1차 예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분류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거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정책의 유형 해서 정책의 유형들을 여러 가지를 쭉 해놔요. 그럼 각각의 유형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개념을 분리해서 내용 분류하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항상 출제가 돼요. 또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연결이 옳은 것은 해서 내용을 짝짓기 하는 거. 그래서 구성 정책은 어떤 거다. 규제 정책은 어떤 거다, 분배 정책은 어떤 거다, 재분배 정책은 어떤 거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연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요렇게 나오면 그래도 오히려 쉽게 나오는 거고, 요즘은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재분배 정책만 알아도 풀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얘네들을 다 설명해 놓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또는 옳은 것을 고르시오, 모든 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식의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공부는 안 했지만 한번 봐볼게요. 사회보험 제도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부과 방식이 해당하는 정책 유형.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우선 하나씩 단어를 보면은 사회보험제도,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이에요. 무슨 보험이 있어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런 게 다 사회보험제도예요.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대요. 소득 수준에 따라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에 따라서 보험료, 내가 내는 보험료를 차등 서로 다르게 부과한대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국가가 정책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그렇게 띄어가는 거잖아요. 내 보험료를 나는 적게, 나는 많이 띄어가는 거잖아요. 많이 뛰는 게 좋을까요? 적게 뛰는 게 좋을까요? 많이 뛰면 왠지 억울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적게 뛰면 늘 억울하지만 돈을 적게 버는 거고, 많이 벌고 많이 뛰는 게 좋은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많이 뛰는 거를 즐거워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자, 그러면 얘는 뭔지 모르지만 구성정책? 뭔지 모르는데 듣도 보도 못한 거야. 그럼 넘어가 봐요. 규제정책? 규제란 뭘까요? 뭔가 규제하는 거니까 제약하는 거겠죠. 이거 제약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넘어가요. 분배정책? 분배? 분배해준다. 나눠준다. 이게 나눠주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재분배는 뭐예요? 재분배.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걷어들인 다음에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공부를 안 했어도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모르는, 만약에 이거는 뭐 당연히 아는 내용이어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더 연결고리를 계속 찾아내서 가는 거죠. 정답은 재분배 정책이고, 자,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보험 적용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나 나나 병원 가서 보험 혜택은 똑같이 받잖아요. 재분배 정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엄청 쉬워질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공부를 하고 나면. 자, 이거는 이런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내용 분류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제도, 어떤 모형의 특성을 쭉 나열해 놓고 이 중에서 맞는 거, 얘에 해당하는 내용 찾아내라는 거예요. 보통 모든 제도, 왜 행정은 제도와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제도, 조직을 구성하는 제도,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까 봤던 사회보장제도도 그렇지만 어떤 제도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도 있고 나쁜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제도나 어떤 정책이나 어떤 모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뭐가 좋은 기능이고 뭐가 나쁜 기능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계층제의 역기능, 자, 기능 중에서 역기능과 순기능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순기능은 장점, 역기능은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잘못된 기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기능에 대한 거를 묻고 있는 거고, 계층제는 뭘까요? 계층제. 피라미드. 조직의 피라미드. 그래서 맨 위에 뭐 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때 부장, 차장, 과장, 뭐 대리, 그다음에 직원, 뭐 선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뉘죠. 그게 계층제예요. 계층과 서열에 있는 제도를 계층제도라고 해요. 그럼 그런 조직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내부 통제 수단. 계층은 내부, 조직 내부를 통제하는 수단이 돼요. 왜냐면 나는 내 윗사람의 말을 명령을 들어야 되잖아요. 좋은 기능이에요? 나쁜 기능이에요? 그게 좋은 기능이에요. 걔가 하기 위한 기능인 거죠. 서열주의 강조. 시키는 대로 해. 내 말 들어. 서열 우선주의.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뭔가 나쁘죠? 권한 배분 기준. 권한을 나눈대요. 자, 내가 과장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권한을 배분하고 부장으로서의 권한을 배분해요.
어때요? 나쁜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계층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기능이죠. 갈등과 대립의 조정 수단이 된대요. 어떤 갈등, 대립이 생겼을 때 그걸 조정해 준대요. 우선 얘가 계층제인지 모르겠지만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넘어가요. 비민주적 관리. 말만 들어도 나쁘죠. 비민주적이래요.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라면서 거기에서 민주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의사소통의 왜곡. 뭔지 모르지만 나쁘죠. 왜곡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잘 모르면은 이렇게 나쁜 것들을 골라내면 되고, 역기능이니까. 의사소통의 왜곡은 뭐냐면, 계층지에서 왜 우리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막 해서 기획안을 짜서 윗사람한테 보냈었는데 윗사람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여서 야 됐어. 그리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다른 식으로 보고를 한다거나.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계층을 통해서, 내가 말단 직원인데 내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고 부장한테 가서 보고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계층을 따라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층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왜곡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니은, 미음, 비읍 4번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볼 때 어렵게도 느껴지고 틀리기도 쉽고 아차하면은,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또 혹은 긴가민가한 게 있을 때 여기에서 딱 답을 나눠줘 버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한 문제의 유형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이런 문제, 이런 거나 이런 거 대부분이 이제 이론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요거는 동기부여 이론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에 꼭 한 문제는 나오는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은 언제 동기가 부여돼요? 일할 때 또는 공부할 때. 자, 내가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공무원 이제 발령 받아서 일을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학교 졸업하고 바로 다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알바든 뭐든 했을 때가, 일할 때 언제가 즐거울 때가 있어요. 돈 줄 때. 월급 나온 다음 날. 아싸, 월급 받았으니까. 맞아요. 그거 있어. 동기부여 이런 데 들어가요. 또 예를 들어 내가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너무 뭐 예를 들어 내가 카페에서 이제 커피 바리스타로 일을 하는데 내가 만든 커피가 너무 맛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 어떨 것 같아요? 별로 동기부여 안 될 것 같아? 아, 뭐 그러고 당연히 맛있지 뭐 그거를. 자, 저는 언제 동기부여가 되냐면, 저도 당연히 돈 들어오면 동기부여 되죠. 강사료 들어오고 말해서 수입이 좀 늘었네? 그럼 동기부여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따라서 근데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막 일이 막 즐겁진 않아요. 그냥 돈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은 거지, 저는 막 일이 즐겁진 않더라고요. 근데 언제 막 내 강의하는 게 너무 즐겁고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하는 게 너무 즐겁냐면은, 합격한 학생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합격한 다음에 이제 마음에 짐을 안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 찾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학생이 그래서 발령받고 일하다가 휴가 있는 날 막 시간을 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가지고 자기가 숙제를 안 한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숙제 이렇게 바위덩이 주는 거예요. 합격한 다음에 찾아오라고. 그래서 합격하는 학생들을 만나서 기뻐하는 걸 보면은 너무 동기부여가 돼요.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더 쉽게 알려줘서 여러분들 합격시켜야지라는 동기부여가 막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내가 동기부여 되는 그 포인트가.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동기가 어떨 때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일하면서 동기가 부여되냐, 그거를 정말 많은 학자들이 정말 다양하게 이론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공부하기 힘들라고. 근데 보다 보면은 거의 일맥상통해요. 왜냐면 사람이 다 어차피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허츠버그라는 사람도 동기부여 이론을 제시한 학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으로 구분을 했는데, 언제 불만이 생겨요? 일하다가 월급이 너무 적을 때 되게 짜증나죠. 그 다음에 부서장이 마음에 안 들어. 불만이 생기죠. 작업 환경이 너무 별로야. 좀 불편하고 막 환경도 별로 안 좋고 그래요. 불만이 생기죠. 자, 근데 월급이 좀 늘었어. 와, 만족할까?
만족할 것 같이 들으면은. 근데 허츠복은 뭐라 그랬냐면은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업무 직접적인 거 말고 외적인 것들은 그게 부족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불만이 생기지만 그게 충족된다고 해서 만족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허츠버그의 이론이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월급이 오르면 되게 만족해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잖아요. 되게 짧아요. 다시 적어져 그 월급이. 다시 금방 부족해. 그게 또 올라도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라기보다 불만이 없어지는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언제 동기부여 되냐? 승진했어요. 내가 그래서 어떤 타이틀을 달았어. 그다음에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에 대한 책임을 쥐어줬어. 내가 이걸 성과를 만들어내야 돼. 이럴 때 만족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책임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고 해서 보람이 없다고 해서 불만이 생기진 않는데 그런 게 있으면 만족하면서 동기가 부여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허츠버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사람의 욕구를 만족과 불만족 두 가지로 설명을 했고요. 욕구를 단계적으로 보고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매슬로우라는 학자예요. 여러분 매슬로우 다 알죠? 그 외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그거 얘기한 사람이 매슬로우 심리학자잖아요. 근데 동기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당장 내가 돈 100만 원이라도 좀 벌고 싶어요. 생리적 욕구, 돈이 좀 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벌고 나면 좀 안정적이고 싶어. 나 정규직 됐으면 좋겠어. 그냥 안정이 되고 나면은 나 직원들이랑 좀 잘 지내고 싶어. 소속감이 없고 관계, 사회적 욕구가 많은데 내가 잘 지내다 보면 나 승진해서 존경받고 싶어. 승진. 그 다음에 난 지금 뭘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나,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올라가는 게 동기부여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이론이 아니죠.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고, 자, 임금에 대한 불만족을 제거해야 하지만 이를 통해서 동기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방금 얘기했던 임금이 부족하면은 불만이 생기지만 그거를 채워줬다라고 해서 만족해서 동기가 부여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은 성취감 승진, 성취감 승진 이런 것들이 동기 요인, 만족 요인으로서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다. 그래서 이게 충족이 되면은 만족을 하면서 적극적인 태도가 생겨서 조직 안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한다. 이거 다 동기부여 이론들 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을 많이 시킬 수 있을까? 열심히 하게 만들 수 있을까?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 다 이런 것들이고, 이렇게 학자들이 정리한 그 많은 이론들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의 생활 상황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럼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재밌죠? 보건행정은 이런 과목이고 제가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행정 기초이론 들어가 보면은 자, 처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딱 재미없는 내용들이죠. 보건행정 실제 기본이론 이제 이론서에서는 우리 공중보건에서 했던 공중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들,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정의들, 그리고 행정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파트 1, 첫 번째 파트에서는 공중보건이랑 내용이 상당히 많이 겹쳐져요. 기초이론에서는 겹쳐지는 것들은 좀 빼고 이제 행정적인 거 위주로 볼 거고, 우리 공중보건에서 했었던 내용들, 오늘 다뤘던 내용들은 보건행정에서도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행정이라는 것, 꼭 보건이 아니어도 행정이라는 거는 뭐냐? 자, 행정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행정은 공이익을 지향해요.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어떤, 그러니까 행정과 경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둘 다 뭔가 조직을 운영하고 뭔가 사업을 하고 하는 건데, 일반 민간 기업은 경영을 하지만 공공기관은 행정을 한다고 하지 경영을 한다라고 표현 안 하죠. 그래서 공공의 이익, 공공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욕구, 인구 집단, 우리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활동이 그 행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건, 국방, 치안,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공의 욕구를 충족해서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국민의 삶을 증대시키는 게 행정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공은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분배하는 활동들이 들어가요. 행정 안에는 이러한 활동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 자, 다양한 주체들, 행정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 운영을 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 이런 것들을
꼭 정부가 독점해서 다 공무원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준정부 기관도 있고 그냥 공공기관도 있고 또는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행정이 공익을 지향하고 정부가 하는 활동이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협조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행정은 당연히 정치 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활용해야 돼요. 국가 재정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또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또 결국 국민들의 정치적인 과정과 밀접할 수밖에 없는 거 행정에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행정의 개념들을 특징들을 좀 맞고 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원리인데 행정의 운영 원리 또는 행정의 과정이다라고도 보시면 되겠고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관리 과정, 의사결정, 기획, 조직, 수행, 통제 이게 행정에서 보건행정 그냥 행정에서 항상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관리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의 과정이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관리를 한다. 뭐를 하냐?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관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잘 운영을 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 과정이라는 것은 계속 연속되고 과정과 과정 사이가 서로 계속 상호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과정에는 아까 얘기했던 뭐 기획, 지휘, 조정, 통제 이런 것들이 관리 과정으로 들어가요. 그럼 기획 따로, 뭐 조직 따로, 인사 따로, 지휘 따로 이게 아니라 서로 다 상호 관련이 있다. 그래서 관리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동적인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관리 과정, 행정의 운영 원리에서의 관리 과정이고요. 자, 의사결정 과정이다. 행정은 계속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우리가 뭘 선택해서 먼저 사업을 할까? 선택하고 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까?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까?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대안 중에서 선택하는 것을 의사결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먼저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를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되느냐 문제를 정의한 다음에 이 문제야 그럼 알아야지 결정을 하죠. 그냥 대충 이거 보고 1번으로 해, 2번으로 해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정보를 쭉 수집을 해요. 자, 거기에다가 대안을 개발을 한 다음에 대안을 평가하고 그중에서 이 대안이 가장 좋겠구나라고 선택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획, 조직, 수행, 통제, 행정의 가장 일반적인 과정들로 들어가는데 자, 기획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고 왜 그 드라마 보면은 맨날 좀 멋있는 그 주인공 옆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 무슨 기획조정실장이라든가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뭔가 기획이 들어가면 멋져 보여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기획팀에 근무하는 사람은 왠지 다 막 브레인 같고 뭔가 멋있어 보이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잘 모를 때. 근데 기획은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죠? 새로운 것을. 근데 그 새로운 게 뭐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기획이다라고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 미래를 그러기 위해서 미래를 예측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야, 저렇게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기획 전제를 세운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구체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까 이걸 계획하는 것을 기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직 과정. 조직하면 뭐예요? 조직이 뭐예요? 보통 우리 이제 막 조직, 무슨 조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깡패들 이렇게. 그 사람들 다 뭐예요? 뭔가 자기네끼리 연계가 있어서 모여 있잖아요. 뭔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요. 그걸 조직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분업 체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보면은 막 오른팔 왼팔 있고 무슨 행동대장 있고 막 있잖아요. 자기네 나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분업을 한 거예요. 그게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은 그렇게 목표 달성을 위한 분업 체계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고 결국 조직 과정이란 조직은 항상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목표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쪼개지는 거죠. 배신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을 조직이라고 해요. 조직.
자, 수행 과정, 행동으로 옮겨야죠. 자, 이 조직에서 업무를 분담한 다음에 기획에서 만든 그 행동 대안들이 있겠죠. 그것을 실행으로 추진하는 과정, 수행 과정이라고 하고요. 통제라고 하면은 항상 평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무언가 통제한다라는 것은 평가하고 감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제는 조직 활동을 감시하는 데 초점이 있죠. 감시하는 데 초점이 있어서 결국은 행동의 결과를 측정한다. 그게 바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대안이 성공적이었느냐, 실패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제 과정은. 그래서 행정의 운영 원리에 대한 내용들을 봤고, 이런 건 도대체 그럼 어떻게 시험 문제로 나오냐, 이런 것들 이렇게 매칭하는 거, 그래서 기획에 대한 거, 조직에 대한 거, 또는 다음 주 운영 원리에서 뭔가 설명을, 이런 것들, 뭐 미래를 예측하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전개하는 것은 운영 원리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요. 다음에 귤릭이라는 학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귤릭은 포스콥이라고 불러요. 귤릭의 포스콥. 시험 문제 빈출 중에 하나예요. 귤릭의 포스콥. 다음 중 귤릭의 포스콥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요게 귤릭의 포스콥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이 과정의 앞자를 따서 포스콥이라고 행정 과정을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귤릭은 행정의 과정은 이렇게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의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귤릭의 포스콥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자, 귤릭은 포스콥을 제시를 하면서 각각의 정의도 내렸어요. 정의의 연결이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찾으시오 하는 문제. 그래서 시험 문제 빈출로 출제되는 귤릭의 포스콥. 자, 기획이라는 것은 목표나 정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집행 전략을 수립하는 게 기획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목표를, 어떤 정책에 의해서 목표가 만들어졌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을 할까? 그걸 준비하는 거, 계획하는 게 기획이죠.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 조직 하면은 뭐예요? 분업 체계다라고 했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업무를 분담한 게 조직이에요. 그래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 조직의 구조를 나누는 것, 분업 체계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사. 자, 분업 체계를 만들었으니까 사람을 거기다 배치를 해야 되겠죠. 인사, 조직 내에 임용, 배치, 관리하는 활동을 인사다. 지휘, 사람들을 배치했으니까 자, 너는 무슨 일하고 너는 무슨 일하고 너는 무슨 일 해라고 지시를 내려야 되겠죠. 지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침을 내리는 활동이다. 자, 조정. 행정을 하면서 조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조정은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아주 긍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조정할까요? 조직 안에서 사람들을 조정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얘랑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제가 하는 거 난 무조건 반대야. 그럼 목표 달성에 해가 돼요, 득이 돼요? 해가 되겠죠. 이 사람들을 잘 조정을 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동의 통일을 이끌어내는 게 조정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조직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행동의 통일을 이룩하도록 활동을 집결시키는 게 조정이에요. 조정 이해되셨죠? 자, 보고. 말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까지. 그래서 보통 우리 행정의 과정은 이제 여기는 귤릭이나 페이올 말고도 되게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했어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 앞에 행정의 운영 원리에서도 봤던 통제 과정, 평가가 보통 들어가거든요. 근데 귤릭의 포스콥에서의 약간 특징은 평가, 통제가 없어요, 과정에. 그래서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통제. 평가. 보통 통제하면은 컨트롤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인데 여기 C가 있으니까 왠지 있을 것 같지만 여기에서 C는 조정, 코디네이팅. 그래서 통제, 평가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자, 페이올의 POCCC, 자, 기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되게 일반적인 행정 과정을 이렇게 얘기해요. 기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한다. 이게 가장 아주 일반적인 거고, 그래서 같은 내용들이에요. 문장이 다르지만 같은 의미예요. 자, 기획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 방안,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할지 결정하는 게 기획이다. 조직은 조직화를 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업무를 분배하는 뭔가 분업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 목표와 행동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분업 체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면은 효율적일까 해서 조직화하는 과정이고요. 지휘, 거기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명령 내리는 거죠. 지시하는 거죠. 조정, 행동의 결집, 행동의 통일. 그래서 조정하면 항상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의 통일을 위해서 행동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결집시키는 그런 것을 조정이라고 하고요. 통제는 항상 뭐다? 평가. 자, 거기에 피드백, 환류하는 과정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페이올의 PO, CCC 내용 봤고요. 되게 생소하죠. 약간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는 여기가 제일 애매해요. 뭔가 그 뒤에 가면 이제 이론들 가면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아주 딱 구분을 지어주는데 이제 행정의 운영 원리다, 뭐 행정의 과정이다, 관리 과정이다, 뭔가 중복되기도 하고 구분되기도 하고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하기도 하고 명확하지 않은 게 사실 요 파트긴 해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파트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행동의 개념에서 행정의 개념에서 보건행정의 특성. 자, 여기 나오는 보건행정의 특성에는 공공성 및 사회성, 봉사성, 그리고 교육성 및 조장성, 과학성 및 기술성 이렇게 4개가 나오고 있죠. 동그라미 4번까지. 자, 요 4개 보건행정에서 최다 빈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최다 빈출. 거의 한 문제 이걸 계속 내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계속 나와요. 근데 되게 쉬운 내용이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출제되냐면 한 80% 이상은 다음 중 보건행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성 및 사회성, 2. 교육성, 3. 봉사성, 4. 조정성 이런 식으로. 그럼 아닌 게 조정성이죠. 또는 뭐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 봉사성, 공공성, 과학성, 교육성, 2. 뭐 봉사성, 전문성, 수익성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너무 쉽죠? 그래서 요 4가지 특성. 근데 그렇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어렵게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지문들 써놓고 이거는 보건행정의 특성 중에 어떤 특성에 대한 설명이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게 나와도. 자, 보면은 공공성 및 사회성이래요. 자, 이 보건행정에서 또 계속 많이 나오는 표현이 사회성, 공공성이라는 건데, 자, 공공성이다라고 하면은 사회성이다라고 하면 뭐냐면 공공의 이익,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이거는 나를 위한 거,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거다라는 게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자, 공공의 복지, 집단적 건강을 추구한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 전체의 그냥 일반 행정이라면 사회 구성원 전체의 어떤 이익과 어떤 혜택을 추구하겠지만 보건행정이니까 건강을 추구하겠죠. 그래서 공공의 복지, 집단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게 공공성, 사회성의 특징이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건강 향상, 사회 구성원 전체의 건강 향상을 위한 행정이 보건행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의 성격, 공공성의 성격을 띈다. 자,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인에게, 누군가에게 더 유리하게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누구는 막 무료로 검진도 더 많이 해주고 안 검진도 남들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유리하게 제공하거나 또는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당신은 안 해줄 거예요. 넌 오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떤 특성 때문에? 공공성, 사회성의 특성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해놓고 이건 어떤 특성에 위배되느냐라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음 봉사성 하면은 항상 뭐가 들어간다. 앞에서 우리 공중보건에서도 얘기했지만 국가가 국민에게 뭔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을 봉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행정에서 봉사성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할 게 막 그런 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 근데 그 개입과 간섭이 너의 건강을 증진시켜줘야 돼. 그래서 담배 피지만 왜 내가 피는 담배를 못 피게 해요? 너의 건강을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간섭하고 개입하는 거잖아요. 내 생활에. 그게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의 봉사는 행정국가의 개념이 경찰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성격이 달라짐에 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는 지금은 국가가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말고 이제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을 생각을 할 때 국가의 행정 기능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 국가는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역할만 했냐면 국민들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 안 해요. 어떤 사고나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 국가 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경찰이 여러분한테 언제 와요? 문제 생겼을 때, 사건 생겼을 때 그 사건 해결해 주러 오지 평소에 너 잘 살고 있나 보자고 이렇게 안 오잖아요. 그게 경찰 국가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역할 정도만 국가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경찰 국가. 그래서 과거의 행정 국가는 경찰 국가의 개념이었는데 국가의 기능이 더 커지고 그러면서 복지 국가로 성격이 바뀌었어요. 현대에 와서는. 그래서 유럽의 국가들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개입하고 간섭하죠. 그래서 너 아기를 낳았어? 돈도 주고 개입하고, 그다음에 실직했어? 실직 실업급여 계속 주고, 계속해서 너를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해주잖아요. 복지국가의 개념으로 넘어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예전에는 소극적인 질서 유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경찰이 하는 정도, 문제만 해결해주는 정도의 기능을 했다라면은 지금의 국가는 사회 정의에 입각해서 국가가 국민의 행복, 복지를 위해서 직접 계속 개입하고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개입하고 간섭할수록 국민의 복지는 더 좋아진다 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봉사성의 특성이라고 해요. 특히나 보건행정에서는 봉사성의 특성이 더 강할 수 있겠죠. 자, 보건행정은 넓은 의미에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행정. 그래서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봉사행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공중보건할 때 공중보건 사업수단의 서비스, 보건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봉사성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다라는 것. 교육성 및 조장성. 자, 교육을 통한 조장행정이라고 했던 거. 그래서 보건행정을 위해서, 자, 보건행정은 뭘 위한 거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건강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려면 국가가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엄청 그 기름 엄청 단 거 설탕 듬뿍 들어있는 걸 먹으려는데 국가가 뺏어갈까? 못하잖아요. 이렇게까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안 먹어야지. 그럼 국가는 나한테 뭘 해야 돼요? 교육을 해야 돼요. 너 그거 먹으면 당뇨병 걸려. 너 그러면 비만 되고 당뇨병 걸리고 나중에 심혈관 질환 생길 거고,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해줘서 내가 관리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게 교육성 및 조장성이에요. 보건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발적인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되겠죠.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질병 예방하고 건강 증진하는 노력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조장행정이라고 불러요. 자, 마지막 과학성 및 기술성. 자, 일반 행정도 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인데 특히 보건행정이 일반 행정에 비해서 좀 더 다른 특성, 강력한 특성이 뭐냐? 과학성 및 기술성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건강,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술, 과학적인 기술이 접목될 수밖에 없어요. 보건행정에는. 그래서 보건행정은 일반 다른 행정과는 좀 차별화된 게 좀 더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기술이다. 그리고 보건행정 요원들, 보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훈련, 기술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건행정 요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방접종 사업, 자, 행정활동을 통해서 예방접종 사업을 하는데 이 예방접종을 우리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데 있어서 다 과학성, 기술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선 예방접종 약에 대한 효과도 검증이 돼야 되고 부작용에 대한 것도 다 없는지 검증이 돼야 되고 가격도 적당해야 되고 또 예방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접종 요원이 전문가여야 되겠죠. 과학과 기술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보건행정이다. 그래서 예방접종 사업은 보건의료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갖춘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보건행정이다. 그래서 보건행정의 가장 대표적인 4가지 특성, 공공성 및 사회성, 봉사성, 교육성 및 조장성, 과학성 및 기술성, 시험 문제에 반드시 시험 문제는 나오는 문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보건행정 이념 또 이어서 볼게요.